버블이 꺼지고 나서 회사들이 도산을 엄청나게 했어요. 실업자가 막 양산됐겠죠. 그때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이냐, 임금 안 올려줘서 좋으니까 자르지만 말아달라. 임금 안 올려주니까 수요가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을 지금 망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일본에는 기업들의 초봉이 얼마 정도 하냐면 22만 엔, 23만 엔. 근데 그게 엔드로 가버렸으니까 달러로 바꾸면 한 20%, 30% 임금이 깎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입국 거부돼가지고 미국으로 못 들어가는 일본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겠어요? 매춘이에요. 그게.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일본이 현재 모습이 이렇다 하면서 한탄했었어요. 과거에 찬란했던 일본의 모습은 진짜 온데간데 없어요. 그 이유요. 최근에 봤잖아요. 폭락했죠. 그 왜 폭락했겠어요? 해외에서 사들였던 사람들이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느냐? 일본 주식은 엔저 때문에 샀다고요. 해외 자본들이. 과거에 일본에 버블 때, 절정기에 갔을 때 그때는 그 주식 소유자가 대부분의 일본 내국인들이었어요. 90% 가까이가. 해외에서 일본 주식 산 사람은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내려가기 전까지는 얼마냐? 해외 자산이 60% 이상 넘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본 은행이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일반인들은 주식을 별로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 왜 그렇게 올라갔느냐? 그 질문에는 엔저로 가니까 주식 가격이 싸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걸 사놓으면은 엔저는 비정상적이다. 엔고로 갈 거다. 본 거예요. 사놨던 주식이 엔고로 가게 되면 환차익도 노릴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본 거예요. 물론 그래서 엔고로 가는 순간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게 오래 가져오면 주식이 떨어지니까.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은 게 이번에 하루 만에 폭락한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한꺼번에 파니까 또 팔고 왁 파니까 한꺼번에 확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일본 주식 샀던 사람들은 엔고로 가면 판다. 그거 딱 가지고 있다가 엔고로 가니까 판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다 몰린 거지 그게. 그래서 폭락한 거라고 보면 돼요. 엔화가 올라가서 주가 폭락한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일본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일본의 경기가 이제 또 살아나는 거 아니냐,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호시절이 왔나 보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방금 요 메커니즘을 알고 나면은 입 다물어 버리죠. 이 일본 국민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막 이제 사회 분위기도 좀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이제 막 길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주식이 초화랑인데 혹시 뭐 주식 사놓으셨다가 좀 이득을 보셨어요? 물어보니까 예?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대부분이. 저는 뭐 제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물으는 전혀 나아진 거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본은 주식을요 100주 이상 뭐 몇백 주 이상 뭐 이렇게 한 주식 못 사게 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제약 요인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주식이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그동안. 물론 이제 올라갈 때 있긴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주식이 떨어지긴 했잖아요. 그게 한 20년 가까이라.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개념이 돈 버는 게 아니다. 저거는 잘못하면 폐가 망신한다. 그런 인식이 좀 있었을 거예요. 주식 올라간다 그러지만 지금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거고 불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본 주식이 올라간 게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그 해외 자본 중에는 중국 자본 들어온 것도 굉장히 많아요. 중국 시장 얼마나 큽니까? 근데 중국 어때요? 지금 주식 시장 엉망이잖아요. 최근에 뭐 그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막 경기도 엄청 안 좋고 그러니까 거기서 돈이 빠져나오고 일본 주식이 들어온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이건 돈을 빠져나갈 수 있는 불안한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에서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장노년층이에요. 일본이 좋았을 때 그때 돈 벌었던 사람들이 그때 뭐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했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해가지고 돈 뭐 꼭 벌어야 될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다만 이제 그전에는 물가도 안 오르고 엔의 가치도 뭐 거의 그러니까 장롱 속에 돈 넣어놓고 굳이 투자 안 하는 거예요. 투자하다가 잘못하면 잃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장롱 속에 넣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엔화가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장롱 속에 있는 돈이 실질적으로는 줄어드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때 마침 일본 정부가 신니사 정책이라고 해요. 소액 투자자 비과세 제도. 이게 과거에 있긴 있었는데 앞에 신자부터 새로운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많이 풀어줬어요. 제한 범위도 훨씬 넓게 개인이 투자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신니사 원래 시작했거든요. 신니사 정책이라는 게 이게 잘못하면요 일본 정부 정말 욕 엄청 얻어먹을 거예요. 괜히 잘 있는 노인네들을 부추겨가지고 투자를 해놓고 완전히 폭락해 버렸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노후 자금 다 날린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 큰 문제일 거예요. 뭐 어쨌든 그게 조금이라도 알고 이제 또 어떤 신탁 같은데 투자 신탁 이런 데서 이제 관리해주는 이런 데서는 그래도 폭락했다 다시 또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좀 리커버 또 좀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42,000까지 갔던 거기에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전문가들 사이에. 지금 정점에 왔는데 지금 투자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저점에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왜 정부가 이 시점에서 저걸 권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 한 학자도 있었어요. 정말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게 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삶이 팍팍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엔화까지 같이 떨어지고 했었으니까 임금은 안 오르죠. 임금은 안 오르는데 실질적인 마이너스 임금이 27개월 가까이 이어졌다 그러면 사회 디플레이션 될까요, 오히려? 근데 아직도 물가는 올라가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지진 얘기도 나오고 뭐 태풍 얘기도 나오고 요즘 일본 보고 있으면 짠해요. 그건요, 일본에 있어서 법을 논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법을 때 쫙 갔다가 퍽 꺼졌잖아요. 꺼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겠어요? 온몸이 멍이 든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버블이 꺼지고 나서 도산을 막 했잖아요. 회사들이 도산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실업자가 막 양산됐겠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이냐? 자르지만 말아달라. 임금 안 올려줘서 좋으니까. 그리고 경영자 측에서는 일본의 경영은 대부분 셀러리맨에서 올라가서 경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전문 경영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임기가 3년에서 5년 정도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법을 꺼지고 나서 이제 그 경영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보수적으로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사내 유보금을 계속 쌓아갑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사내 유보금을 쌓아간다는 건 뭡니까? 회사에 있는 돈을 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결국 뭐냐? 코스트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코스트 줄이는 데서 가장 사람들이 중점을 뒀던 게 임금비 줄이는 거예요. 이게 일본을 지금 망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 회사가 이게 바뀌어야 된다. 사내 유보금 이만큼 쌓아놓고 그 돈은 그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임금 안 올려주니까 수요가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전체에.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안 오르잖아요. 물가가 안 오르니까 수익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임금 올려주지 못한다. 조금의 돈을 벌면은 사내 유보금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오를 리가 있나. 그게 30년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정치권에서는 임금 올려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엔저 되고 나서는 더더욱이나. 엔저로 인해서 혜택 본 게 대기업이잖아요. 수출 기업들이. 그러니까 수출기업, 대기업들한테 너희들 돈 많이 벌었잖냐. 임금 많이 올주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5.28%까지 올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부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는 기업 수로 따지면 0.3%가 대기업이고 99.7%가 중소기업이에요. 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수출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저로 됐을 때 이게 이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오히려 엔저 때문에 수입 물가는 높아졌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상품의 가격을 이제 올려잖아요. 그럼 이게 잘 팔리겠어요? 실질 임금은 줄어들어가지고 수요는 오히려 축소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 하니까 대기업이 저렇게 이제 임금을 많이 올리고 정치권에서도 계속 임금 올리라 하니까 한쪽에서는 임금 올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안 올리지 않을 거래요. 그럼 그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임금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 그러지 않으면 직원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한 직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거 한번 빠져나가면은 그 부분 마비될 가능성이 새로 보충이 잘 안 돼요. 이런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금 많이는 못 올려줘도 그래도 꽤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긴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결국 물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실질 임금으로서는 마이너스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한 70% 돼요. 노동자의. 70% 가까이는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대체로. 뭐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 늘은 건 아니라고 그러죠. 아까. 일부 그 노조에 가입한 대기업 노동자들한테는 바로 5.28%라는 그 높은 상승률이 적용이 됐겠지만 노조에 가입 안 했던 쪽에서는 그 정도는 못 올려받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아직도 일본에는 종신고용 연공서열이라는 제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문제가 많다 해서 청산하고 구미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전히 종신고용에다가 연공서열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대기업이나 어떤 기업들을 했던 초봉이 얼마 정도 하냐면 22만 원, 23만 원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게 또 엔드로 가버렸으니까 달러로 바꾸면 한 20%, 30% 임금이 깎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처음에 들어가면은 연공서열이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봐야 그 봉급이 변하지가 않아요. 세월이 지나서 내가 나이가 먹고 직급이 올라가고 세월이 가야지 그때 임금을 올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친구들은 이 메커니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특히 이제 디지털이라든가 인터넷 이쪽 관련해가지고 발빠르게 이제 지식을 익힌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해외 자본 같은 데서 가면은 뭐 처음부터 뭐 7, 8천만 원 우리 돈으로 뭐 1억 넘는 경우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일반 전통적인 기업은 진짜 능력 있는 젊은이들은 이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심각하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 종신고용제, 연공서열 이걸 빨리 타파해야 된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죠.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가 가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일본에 솔직히 말해서 장노년층은 USB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디지털 이런 거 잘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근데 어때요? 젊은 사람들 10대, 20대들은 발빠르게 스스로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통적인 일본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는 거죠. 중국만 해도 그런 인재들을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줘요, 봉급을. 미국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기업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디지털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인재도 없어요. 아날로그에서 머무니까 이게 생산성이 너무 낮더라. 디지털로 변신을 해야 되겠더라.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지식이 없잖아. 자문을 받아야 되잖아. 그건 누구한테 받냐? 구글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하는 가팜 여기 회사에다 자문을 요청. 그 돈이 디지털 적자라고 그래. 디지털 적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자꾸 팽창되니까 이게 엔저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2030년 정도 가면은 넷플릭스를 본다든가 그게 다 돈 지불하잖아요. 음악 듣는 것도 그렇고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거 막 이 사용료가 어마어마하게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가려고 작심하면 할수록 이 디지털 적자는 커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2030년에 일본이 해외에서 사들이는 에너지 수입 가격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에너지는 거의 99%를 해외에서 수입해 들어오는데 거의 1억 2천 넘는 인구가 사용하는 에너지 그 수입액에 버금가는 게 이 디지털 사용료, 거기 지불하는 돈이 그만큼 된다는 게 2030년 가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게 그 정도 가면은 그게 다 적자잖아요. 달러로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N을 사는 게 돈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적자로 다 빠져나가니까 N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요인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요, 굉장히 좀 자극적인 얘기지만,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지금 미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다가 지금은 입국 거부돼가지고 못 들어가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겠어요? 밤거리, 매춘의 거리. 이게 지금 현재 일본에서 아주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본 국내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거리에 젊은 여성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뭔가 얘기해서 같이 둘이 호텔로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게 많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일본 여성이 한국에 또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지난번에 한번 일본 여성들이 어떤 그게 등록이 돼 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잡혔어요. 뉴스에 타고. 그래서 그게 일본에서 아주 발칵 뒤집혀졌는데 일본이 현재 모습이 이렇다 하면서 한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는 해외에서 일본에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동남아에서 뭐 베트남에서도 지금도 많이 일본에 갑니다만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본에서 해외로 돈 벌러 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도 사실은 빈부격차는 심할 거 아니에요. 일본이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가계 자산도 보면 굉장히 큰데 주로 돈이 어디다 다 몰려있느냐. 장노년층이 많이 갔대요. 이 장노년층들이 그 돈을 어디다 주로 그동안 보관해 왔느냐. 은행 아니면은 장롱에다가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 경제 활동하고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양산됐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봉급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일본에서 젊은 사람들이 의욕이 상실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겠다, 큰 차를 사겠다 이런 의욕 자체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사투리 세대 뭐 이런 얘기하는데 사투리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일본말로. 도턴 젊은이들 조사가 뭡니까? 무력이 없는 거죠. 의욕이 없는 거죠. 세속하고 거리를 두면서 산다. 이게 뭐겠어요? 돈 많이 못 벌어도 다 덜 쓰고 덜 먹고 이게 사또리 세대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 사람이 많으면 국가 발전이 있겠냐고요. 젊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욕심을 가지고 막 활동을 해야 개인이 부가 늘어나면 그게 국가 부가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국가가 성장하는 거고 그런 건데 일본은 그런 게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사실 통계치를 내보면요. 경제산업성에서 통계치 내면서 일본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고 있으면요. 통계치에 세계하고 이게 여론조사 그 통계조사를 해보면은 일본은 항상 밑에 있어요. 의욕 없고 관여 안 하고 영어 실력도 떨어지고 최근에 어떤 글을 봤더니 해외에서 투자하는 랭킹 나라 미국은 뭐 전 세계에서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요. 그럼 미국 1등이라고 본다면 일본은 몇이냐? 154위인가 그러더라고요. 해외에서 일본은 투자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지금은 중국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중국이 지금 투자했던 회사들도 빠져나가고 중국에 있는 부자들도 빠져나가고 새롭게 투자가 안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는데 일본이 해외 자산이 그렇게 많다 그러죠. 대기업들이 수출을 할 만한 기업들 전부 다 해외 다 나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잖아요. 거기서 돈을 버는 게 2023년도 34조 엔인가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근데 그 돈이 일본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본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돈을 벌어서 일본에 들어와야 엔화도 사고 해야 엔고로 가고 할 텐데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돈만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엔고로 갈 수 있겠어요? 빠져나가는 돈은 엔을 팔고 달러를 사서 뭘 지불하고 물건을 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는 높아지는 거고 엔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이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차가 이렇게 확 좁아지더라도 쉽게 엔고로 옛날같이 그렇게 못 간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30엔대로 간다 120엔대로 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는 사기꾼들 내지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전문가라는 사람들 중에 가끔 있어요. 저기 유럽이나 미국 같은 학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다고. 일본 사정을 정확히 모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은 구조적으로 엔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금리 차까지 이만큼 넣으니까 그게 엔저로 그렇게 속력이 빨랐는데 금리 차가 줄어들면은 그 속도는 좀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어쨌든 엔저로 갈 가능성이 많고 요거는 이제 사회 구조 전체를 봤을 때 얘기고 일본은행에다 딱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이게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암덩어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채라는 거. 국채 600조 엔이라는 이 거대한 국채를 안고 있는 요게 조화를 부려가지고 금리가 급등한다든가 하는 순간 일본은 와장창 가는 거죠. 일본은행이 채무불이행 그렇게 되는 순간 등급 매기는 관계기관에서 일본은행은 정크수지 지금도 일본 엔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페소, 터키 리라 그런 화폐하고 같은 그룹으로 분류를 해요. 그만큼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데 현재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은행 저거 위태로운데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링크 아웃 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 1달러당 500엔이 된다 칩시다. 그게 왜 그러냐. 일본 은행이 그걸 컨트롤 못하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수입 물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이제 일본 내 물가가 뛰는 거고 그래서 하이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하이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내가 임금은 안 오르는데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죠. 24만 원 받아가지고 물가가 100%, 200%, 200%뛴 거 그거 사 먹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일본이 그래서 지금 엔겔 개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 나와요. 엔겔 개수가 높아진다는 거는 옛날에 같으면 아프리카나 어디 저기 제3세계 얘기지 이게 일본에서 나올 얘기냐 이게 보통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일본 현재 모습은 요즘 최근에 뭐 중국 모습도 뭐 유튜브에 보면 중국 곧 망한다는 얘기들 많은데 나는 일본을 내가 뭐 망한다 얘기가 아니라 현재 일본의 모습이 이렇다는 걸 보면은 과거에 찬란했던 일본의 모습은 진짜 온데간데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국이 제대로 보고 있어야 된다. 이게 언제 어떤 형태로 갑자기 밀물처럼 밀려올지도 모르고요. 또 하나 뭐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진짜 현재 일본의 난카이 뭐 남해 해구 거기에서 엄청난 지진이 반드시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언제 시기는 모르지만 반드시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발생하는 순간 일본은 완전히 후진국으로 하루아침에 전락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도 그 피해가 너무나 막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도쿄에도 문제가 있어요. 후지산 어떻게 뭐 얘기도 굉장히 나옵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전문가들이 쓰는 글들이 있어요. 도쿄 후지산이 폭발하고 도쿄가 이제 뭐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막 지진이 나고 하면은 엄청나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도쿄가. 후지산이 폭발해가지고. 그게 뭐 제가 막 2, 3cm 이렇게 쌓이면은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런 얘기들은 최근에도 있었고 계속 있어 오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얘기예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참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에 이렇게 틀을 잡으시고 금수강산을 물려주신 게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